한 번이라도 삶이 완전히 무너진 적 있는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더는 나아갈 길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절망의 끝에서도 잔잔함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어린 시절 빚더미 속에서 컸다. 아버지는 항상 더 나은 삶을 꿈꾸셨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그의 실패는 가족을 점점 더 깊은 빚 속으로 몰아넣었고 매일같이 독촉장과 빚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가 종종 피로에 찌들어 밤늦게 귀가하시면 그 무거운 기운은 집안 전체를 뒤덮었다. 그런 날엔 어머니도 평소보다 더 많은 한숨을 쉬셨고 그 모습이 어린 나에게는 견디기 힘든 공포와 불안으로 다가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점차 대화를 줄여갔고 결국엔 돈 이야기를 할 때면 싸우기 일쑤였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어린 마음에 내가 그들의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집은 언제나 고요하고 싸늘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가족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무언가 큰 고통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고통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대화 후 나를 데리고 이웃들을 돌며 돈을 빌리러 다니셨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손을 잡고 다니던 그 길에서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나는 모든 걸 내 잘못인 것처럼 느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왜 나에게만 꿈을 꿀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지 자꾸 의문이 들었다.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자라지 못하는 내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 나는 점차 꿈을 잃어갔다. 꿈을 잃은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매일을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삶은 어둡고 무거웠고 나는 그 빚의 무게 속에서 꿈꾸는 법을 잊어버렸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내게는 여전히 미래가 없었다. 친구들이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나는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대학이라는 것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다. 나에게 미래란 그저 빚에 얽매여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읽게 된 책이 내게 새로운 빛을 비췄다. 그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것이었다. 돈이 단순히 벌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닌 내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한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만큼 쉽게 변하지 않았다. 나는 작은 투자부터 시작했지만 첫 시도는 실패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실패를 맛봤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모든 도전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마다 나는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의심 속에 휩싸였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한다면 내 삶은 정말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 내 팔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었다. 이왕에 살아야 한다면 내 팔목에서 흘러나온 피보다 더 진하게 살아보자. 이후 이 다짐은 내 삶의 좌우명이 되었고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이젠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체면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이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나도 처음에는 그것이 무척이나 어려웠다. 작은 청소일, 심부름 같은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으며 적은 수입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그렇게 한 푼, 두 푼씩 쌓아가며 통장에 돈이 모여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그 돈은 나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실패의 끝에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돈을 통해 내 자존감도 회복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화려한 성공을 바라지 않았다.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작은 성취를 통해 나를 단단히 세워나가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 작은 성취가 쌓일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내가 모든 걸 잃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던 때 주변에서 무조건 하면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때는
그 말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겠나? 빈손에 가까운 상태에서 매일을 겨우 버티고 있는 내게 오로지 의지 하나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그 말은 그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졌다. 무조건 하면 된다는 말은 어딘가 의욕적으로 들리지만 막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 입장에서는 그저 뜬구름을 잡는 소리 같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쌓여가는 빚과 가족의 무거운 현실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 빚을 마주할 때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고단할 때마다 나는 현실이 벽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끝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점점 내 속에서 꿈을 꿀 힘조차 잃어갔다. 사실 그때는 고작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고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도 벅찼다. 매일이 빚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진정 나아질 수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다. 정말 해도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마치 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던 그때가 있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매일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삶이 더는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디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허우적댔다. 트레인스포팅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의미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기차가 영국에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역 플랫폼에 모여들어 기차가 들어오는 번호를 맞추는 트레인스포팅 게임을 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역에서 기다리며 어떤 기차가 들어올지 예측하고 번호를 맞추려 애썼다. 이 단순한 게임은 사실상 우리 삶과 닮아 있었다. 영화의 극작가 존 호지 또한 트레인스포터를 혼돈 가득한 세상 속에서 뭔가를 바로잡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영화 속 영국 젊은이들이나 불확실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삶이라는 기차는 누구에게나 불쑥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기차의 번호가 무엇인지, 즉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대부분이,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삶의 다음 번호를 맞추고 싶어 하지만 그 번호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어쩌면 지나치게 내 미래를 미리 계산해 왔는지도 모른다. 나도 그랬었고 지금 상황에 불만족스러운 내 모습을 기준으로 미래를 속단했다. 가령 인류대에 가지 못했으니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낮은 연봉 때문에 평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할 거라 단정했다. 더 나아가 지금 있는 빚을 5년, 10년 후에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좌절감을 부여한 셈이다.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절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하는 계산은 지금 눈앞의 현실을 기초로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현재의 나로 미래를 제한하지 말라. 지금 내가 2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이와 처지는 우리가 맞추려는 삶의 번호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의 처지로 미래를 미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 삶의 번호는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번호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지혜들도 이 사실을 이야기해준다. 지금의 작은 노력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놓을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다음 번호가 무엇이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가끔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드는 내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라는 자책과 자문이 반복되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안의 어두움은 점점 커져갔다.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고 나아갈 길이 없다 보니 스스로도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다. 현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은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 쌓여갔고 그 실망감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한참 동안 나는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 채로 이 어두운 감정에 짓눌려 살았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나는 이 말을 좋아했다.
절망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추락하는 속에서도 날개짓을 할 수 있다는 말. 단순히 실패해본 경험과는 다르다. 진짜 밑바닥의 절망을 느껴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날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이 어쩐지 내 마음에 와닿았다. 절망이 깊을수록 결국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를 더 단단히 하는 것이라는 위안이 되기도 했다. 절망을 겪어본 사람이야말로 그 아픔 속에서 다시 날아오를 방법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렇게 자신의 날개를 만들어가는 것일 테니까. 또 한 가지, 절망의 골짜기에는 밑바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이건 무슨 말일까? 내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느낀 건 절망의 끝이라는 게 어쩌면 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였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는 내려갈 데가 없다고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 밑바닥을 설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진정한 밑바닥이란 없었고 내가 더 낮게 내려가고 싶다면 얼마든지 끝없는 깊이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었다. 추락의 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끝없이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니 결국 나를 파괴하고 끝없는 추락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나 자신 덕분이었다. 내 삶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다.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스스로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었던 것이다. 절망에 빠져있던 나는 한때 나 자신도 내 주변도 모두 나아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건 우리의 팔자라는 건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절망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고 속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 또한 아무도 내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내가 언젠가는 내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스스로도 믿지 않았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깨달았다. 미래를 미리 속단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지금 나의 지식을 늘리고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미리 체념하고 좌절한다. 내가 지금 이걸 배워서 어디에 써먹겠나,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생각은 모두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처지를 대입해 계산하려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미래를 결정하려는 그 제안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가능성을 가로막는 행동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절망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경험들이 내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나는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미래를 대비했다. 그때는 솔직히 내가 배우는 것이 어디에 쓰일지 몰랐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배움들이 내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라. 지금 배우는 것이 곧장 쓰이거나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쌓아가느냐이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든 그저 가볍게 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부터 독한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결연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배우고 실천하는 것만이 미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내 처지가 힘들다고 혹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나를 가둬버리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라. 그리고 어떤 방향이든 간에 그 길에 들어섰다면 독하게 해내야 한다. 지금 배운 것이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미래에는 내 삶을 지탱해 줄 힘이 될 수 있다. 삶을 바꿀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을 진정한 각오로 이끌어야 한다. 무엇을 하든 그 일이 작든 크든 상관없다. 어떤 분야에 뛰어들든 죽음을 생각하는 독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그 마음가짐이 부족하다면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혹독한 현실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결연함이 있다면 지금의 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나도 예전에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던 시절 한 독자로부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괜찮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이혼 후 직업도 뚜렷하지 않았고 뚜렷한 기술조차 없는 상태였다. 약대나 한의대 진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부업 삼아 과외를 하면서 모아둔 돈도 주식에 날려버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30대 초반의 빚더미와 책임감을 짊어진 그의 처지가 남 같지 않아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조언을 전했다. 부업으로 삼던 과외에 미칠 만큼 빠져보라. 나는 그가 과외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몰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해 주었다. 하지만 처음엔 그도 쉽게 시작하지 못했다.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과연 이렇게 해서 나아질까? 라는 의심을 드러냈다. 사실 그의 질문은 조바심과 불안이었고 내 말을 따르면서도 과연 내 조언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왜 사람들은 실질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일까? 가난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해보기 전에 계산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계산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유대 경전에서 말하는 진리처럼 승자는 우선 행동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간다. 하지만 패자는 계산만 하느라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린다. 결국 그는 한참 뒤에 내 조언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그는 재산이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또 다른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 금액은 2억 원을 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재산은 3억 원에 달했다. 물론 내가 재테크에 관한 작은 조언을 덧붙이긴 했지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더 이상 내 말을 의심하지 않고 내 조언을 따라 100%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임하라.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만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진정한 각오로 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가 그 독자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고 몰입해야 한다. 학생을 손님으로 여기며 하루 종일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재, 준비와 강의 내용을 준비하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라고 했다. 최소한 몇 년은 그런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만 진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자신을 성장시키고 경제적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몇 년간의 혹독한 시기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임할 때 미래는 서서히 그 빗장을 열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밝게 비치는 햇살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눈부신 햇살 속에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릴 날이 찾아올 것이다.